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속도와 몸무게입니다. 10년 전 젊은 아가씨가 맞선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남자가 괜찮아 보였고 간단히 차를 마시고 식사 후 교외로 드라이브 가기로 하고 남자의 차를 탔습니다. 조금 달리자 철컥하고 자동차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여자는 혹시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냐 걱정과 긴장으로 갑자기 문은 왜 잠그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자 남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차는 50km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겨요. 그러자 여자는 뭐라고요? 난 50kg이 안 돼요. 48kg이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의 몸무게는 증가하고 구원에 이르는 속도는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우리 영혼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간 성 베네딕토 수돈 원장 박재찬 신부님이 캐나다 교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고장을 빛난 사람 이성유와 이학동, 이원조 선생에 대한 이야기와 2부에서는 성시별 관양유래에서 남평문 씨와 고령 박씨 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부 고장을 빛난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학의 선구자 이성유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은 가리시 시조로 자는 휴휴, 호는 동안거사라 하고 고려 고종 11년인 1224년에 태어나 향년 77세로 고려 충렬왕 26년인 13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은 어릴 때부터 독학으로 공부하여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의 뜻이 없어 외가인 강원도 삼척 두타산 구동에서 학문을 닦고 몸소 밭을 갈며 10년 동안 모친 복량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후 안집사 이심돈의 권유로 상경하여 이장룡과 유경의 추천으로 벼슬에 나가 병마록사로서 삼별초 난의 계책을 올려 그 평정에 공을 세웠습니다. 서정관이 되어 원나라에 가서 그 훌륭한 문장으로 문명을 떨치고 돌아와 우사간 전중어사 벼슬에 있었으나 한동안 벼슬을 떠나 시골에 가서 살았습니다. 충렬왕 24년인 1298년 다시 벼슬길에 나가 사림시 독학사, 좌간의대부, 판비서사를 거쳐 밀직부사와 감철대부, 사림성지에 이르러 26년간의 관직 생활에서 물러났습니다. 천성이 정직하여 세상의 영화와 사리사욕 같은 것을 바라지 않고 학문 연창과 저술에 주력하였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1280년대 초반 한동안 벼슬을 떠나 있을 때 구동 용안당에서 제왕운기 두 권을 지어 후대에 남기니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선임인 일현의 삼국유사와 함께 고려 3대 역사책으로 그 상고는 중국 역사, 하고는 당군 이후 충렬왕 때까지 사실을 2169의 한시로 읊어 단일 민족의 정기와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그 밖의 저수로는 내전록과 동안거사집이 있습니다. 제왕운기의 고려편 첫머리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고구려 시조의 성은 고시요 시호는 동명이니 활을 잘 쏘아 이름을 주몽이라 불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 채찍도 두고 온 청백리 이학동 선생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학돈 선생은 벽진 이시로 자는 춘보, 호는 노천이고 태종 16년인 1416년 혈년 덕송의 아들로 태어나 향년 78살로 성종 24년인 1493년에 선종했습니다. 문종 1년인 1451년 36살에 정광 문과에 급제하여 사슴시 직장을 거쳐 단종 2년인 1454년 감찰, 황간 현감 등을 역임하고 세조 4년인 1458년 지평이 되고 이듬해 벼슬을 떠나 몇 년간 학문을 연구하다가 세조 10년인 1464년 선정관으로 복직했습니다. 1466년에 종부시정과 구정부사 등을 역임하고 1468년 병으로 사직했습니다. 성종 1년인 1470년 제주 목사가 되어 부하 벼슬아치들의 부정을 단속하고 민폐를 없애며 곡물 수량을 감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성종 5년인 1474년 경상죄화도 수군절도사, 1477년에는 대사원이 되어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478년 경주 부윤과 1480년 전라도 관찰사, 1482년 호조 참판, 1487년 한성 좌윤, 이조 참판, 그리고 1489년 개성 유수 등을 역임하고 1491년 지중추부사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주 목사로 있다가 떠날 때 가지고 있던 채찍도 그곳의 물건이라 하여 두고 왔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그 자리에 그 채찍을 걸어놓고 선생의 언덕을 사모하였습니다. 제주에서 오는 도중 풍파가 일어나 형세가 위태로움에 한 사공이 섬 사람들이 원님의 청백에 감명하여 보답하고자 갑옷 한 벌을 선사하였습니다고 전하자 선생은 곧 그 갑옷을 찾아내어 바닷물 속에 던졌더니 바람이 잦아들어 그곳을 투갑년이라 옛날 사람들이 불렀으며 생사당을 지어 선생을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선생은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 결백한 벼슬살이로 나라에서는 청백리로 뽑혔고 항상 그 자손들에게 금을 보고도 돌같이 생각하라고 타일렀다 합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김종직과 조이 등과 친하게 사귀었습니다. 성종 임금이 내린 선생의 제문에도 지성과 순직을 칭송하였으며 평정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염결 충직한 재상 이원조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계와 출생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는 주현이고 보는 응화, 본가는 성산이시로 시조인 고려 개국공신 성삼백 이능일의 27대 손입니다. 이 형진의 둘째 아들로 정조 16년인 1792년 2월 6일 월왕면 대산동 한계에서 출생하여 그 백부인 정의정부 좌찬성 이규진에게 양자로 갔습니다. 영조 때 사도세자에게 육능, 사도세자의 능이죠. 저리를 위한 북비로 이름난 돈제 이성문의 정손으로 초명은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학과 겁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명하고 영민하여 어려서 입제 정종로에게 수학을 했습니다. 순조 9년인 1809년 약관 18살로 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나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학문에 열중하였습니다. 선조 18년인 1818년 사원부 지평으로 있을 때 평소 그를 지극히 아껴주던 경상도 관찰사 이존수로부터 그대는 나라의 큰 그릇이니 오직 책을 읽어 지혜를 담으라. 이것은 사사로운 정리를 넘어서 내가 나라에 필요한 인지를 위해 보내는 것이니 달리 생각 마라. 대기를 위해 재물을 조금 쓰기로서니 아까울 게 뭐 있으랴 한 내용의 편지와 함께 귀중한 책을 수백 권이나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도학 문장이 유림의 종장이 되었습니다. 응화집 12권과 성경 2권, 그 밖에도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민관으로서의 행적입니다. 선생은 노론 및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 속의 남인으로 당파가 다르기 때문에 초년에 등과해도 그 출세길이 매우 더디었습니다. 벼슬살이 수십 년이 모함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고요. 순조 26년인 1826년 35살에 처음으로 목민관이 되니 결성 현감 자리였습니다. 도임하자 가뭄에 시달리던 때였는데 허물어진 향청을 보고 급히 신주 모시는 감시를 만들어 위패를 모시고 연무청으로 옮기던 날 밤에 향청이 무너져서 이를 새로 짓고 이듬해 생가의 모친상을 입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결성 현민들이 송독비를 세웠습니다. 현종 6년인 1840년 49살에 강릉 부사가 되어 향청에 삼정구패소를 설치하여 극도로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고 황폐된 땅에 부과된 세금과 인삼 공무를 면제하고 밀린 세금을 수년간 분답하게 하는 등 선정을 베풀고 자기 녹봉도 털어서 공납을 보태도록 하였습니다. 헌종 7년인 1841년 50살로 제주 목사가 되었는데 헌종 임금으로부터 유수통을 하사받아 제주도 정사의 정권을 위임받고 선참 후계의 권한까지 부여되었습니다. 전라감사에서 구호 양곡을 요구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제주도에 귀양와 있던 주사 김정일을 찾아 주민들의 교학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동계 정온의 사당을 세워 그 곁에 서당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글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이해진 군졸들에게는 군사훈련을 시켜 유사시에 대비하는 한편 못쓰게 된 목장을 논밭으로 만들어 식량을 정산하고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제주도에 처음 생긴 도둑을 기지로서 잡기도 했습니다. 헌종 13년인 1847년 56살에 평안도 자산부사가 되니 자산은 지리상 국방의 요지요 천국과 국경을 배경으로 한 도적대들이 창궐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합동하여 압록강에서 도둑대들의 소굴을 소탕하고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잠오산성을 수축하고 군기의 수리와 배를 모아 유사시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텀이 나면 향교에 나가 선비들을 모아 강론하여 학자부사라는 평이 났을 정도였습니다. 경로잔치를 베풀어 충효 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선비들의 학문 연구를 위해 향교에 제실 이동을 세웠습니다. 헌종 15년인 1849년 58살에 경주 부윤이 되어 모든 정사를 원칙대로 공평하게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감하고 황곡을 고르게 나눠주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 좌도 암행의사 김세호가 경주에 도착 즉시 긴히 쓸 데가 있다면서 돈 300냥을 요구하며 이는 공공연한 뇌물 요구이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김세호 의사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경주 부윤을 정사를 소홀히 하고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조정에 징계하여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벼슬살이가 되겠습니다. 순조 10년인 1810년 19살로 성정원 가주서가 되어 8년 동안 중요한 국사의 어정기주 백년회, 그 이후 선정 5년인 1840년까지 20년간 정랑, 지평, 사서, 정언, 장령, 군자 감정을 전전했습니다. 52살로 참의, 53살에 우부성지 겸 경년 참창관, 이어 좌부성지, 그리고 61살에는 대사관, 62살에는 좌성지 겸 상의 제조, 경년 참창관을,
그리고 64살에는 다시 대사관, 그리고 이어서 도청부 부총관, 병조 참판, 그리고 68살에는 경영 특진관, 그리고 73살에는 다시 대사관, 병조 참판, 고종 2년인 1865년 74살에 한성 판영 겸 춘추관 의검부 오도의 총부 도청관, 한성 판윤을 물러나자 이어 정훈의 원로로 기로사에 들었습니다. 선생의 화상을 그려 영수각에 모시게 되었고 영수 모기인 지팡이도 짚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종 3년인 1866년 병인 양요 때는 75살의 늙은 몸으로 의병을 모집하는 등 나라 일에 전력하였습니다. 그리고 76살에 공조 판서 교지가 내려왔으나 병으로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6년인 1869년 78살 때 나라에서 선생의 대가급제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표창하는 회방의 영예와 정헌 대부의 교지를 받았습니다. 고종 8년인 1871년 80살이 되던 정월에 숭정대부 용량이 상호군 겸 판익은 부사의 벼슬을 받고 그해 8월 초 이튿날 별세하니 60년의 관직 생활에서 오로지 충직과 청렴 결백으로 일관한 한 말의 국가주석의 신하요 성주가 낳은 거승이 됩니다. 그리고 만년의 자직에 되었습니다. 경주 부윤으로 있다가 부당한 뇌물을 요구하는 암행업사 김세우의 청을 거절한 안가품의 장계로 파직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가야산 북쪽 기슬인 가천면 신계동의 포천 공료 곁에 만귀정을 지어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을 즐기며 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학계를 모아 향리 선비들의 교육에도 전력하니 모인 제자들이 3,400명에 이르렀습니다. 철종 13년인 1862년 진주에 밀란이 일어나자 이것이 전국으로 번지니 성주에서도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71살의 노구로 성주 관하까지 나와 폭도들을 설득하여 물러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72살 때 철종이 성하하고 고종이 등극하여 대원군이 섭정하게 되자 국정을 바로 잡도록 상소를 올려 상소를 읽고 감탄한 대원군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6살에 부인이 사망하고 78살에는 장남 정상의 사망으로 기력이 더욱 쇠잔하여 1871년 8살을 일기로 향리에서 별시했습니다. 그의 사후 10년이 되던 고종 17년인 1880년 5월 나라에선 정헌이란 시호를 내리고 그의 충절을 기리어 파란 많던 일생을 이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진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종 4년인 1838년 나라 안의 사치를 금하고 탐관 오리들을 극형에 처해 군신간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구휼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헌종이 극찬하고 이를 간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종 4년인 1863년 경년 참창관으로 각 고을마다 문란해진 삼정에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기 짝이 없었으니 지방관들과 토호들의 수탈은 언검하고 선정을 베풀도록 철종에게 진언했으나 주지 육림에 빠진 철종으로선 어떻게 해볼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종 13년인 1862년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자 전국 도처에 밀란이 파급되고 삼정청을 세우고 민심의 소유를 없애려는 것은 잘된 일이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있다. 60년의 안동김씨 일파의 세도 정치로 백성들의 피땀을 수탈해 갔으나
아무리 삼정청을 세워 바르게 한다 한들 떠난 민심을 바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파를 초월한 정사를 펴서 새로움에 목마른 백성들을 살피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정권 연명에 급격한 안동 김씨들의 묵살로 그쳤습니다. 1863년 철종이 성하하고 고종이 등극하자 천하 만사가 다 큰 복이 있으며 매사에 요긴한 것이 있는데 한 근본과 4가지 요긴한 말로 올바른 왕도를 말하면 한 근본이란 임금의 마음이며 마음의 근본은 성실 공평이다. 4가지 요약한 것은 첫째 수신이니 백성들에게 학문을 부지런히 닦도록 해서 덕성을 고르게 하고 도박과 오락을 멀리해서 큰 뜻을 품도록 하고 둘째로는 흉민이니 백성을 아낄 줄 알고 그들의 피땀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아껴서 궁중의 사치를 없애고 벼슬아치들의 수탈과 뇌물을 언금하고 세 번째로 용인이니 모름지기 신상 필부를 엄격히 하며 모든 부패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청렴한 사람을 장려하고 선악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기풍을 세울 것이며 네 번째 여세이니 지금 한간에 번지고 있는 서학, 천주교는 조상 전례의 미쁜 양속을 해칠 뿐 아니라 민심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이를 경계하고 고을마다 향약을 펴 소요를 진압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백성들은 새로 모신 상감의 어진 성정을 애타게 바라고 있으니 두루 살펴 오늘의 난국을 극복해달라는 상소를 올리니 대원군도 이 상소를 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결 충직한 선생의 일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화 첫 번째로는 생가에 부친상을 당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병을 앓다가 해를 넘긴 44살의 어느 날 밤 한 집안이지만 당파가 다른 노론 집안 사종 동생 십촌 원규가 갑자기 죽고 그 유언에 따라 사종제 원교의 부인이 선생에게 7살 난 3남 구상을 양자로 달라 하니 이쪽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도 있는데 고인의 유언이 그럴지라도 당도 다른 집이지만 어린 아들 구상을 양자로 보내어 대를 잇게 하여 70년간 집안끼리 당파 탓으로 서먹서먹하던 거리감을 하루아침에 없앴다고 합니다. 양자로 간 구상은 고종 19년인 1882년 전시문과 갑과 도장원으로 홍문관 옥당에 녹선되고 왕명으로 옥당 기문을 지어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화 두 번째로는 51살 때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전들을 이끌고 민정을 살피러 나온 길에 애간장이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곡성을 듣고 행렬을 멈췄습니다. 울음의 연유를 알아보니 지난밤 아래채에서 자던 남편이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려고 그 집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인은 더욱 높은 소리 높여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흐느껴 우는 여인의 등줄기를 내려다보던 선생은 느닷없이 관졸들에게 죽은 남편의 시신을 끄집어내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앙탈하는 여인을 옆으로 밀어내고 시체의 입을 열게 하여 입안을 살피던 선생은 관졸들을 시켜 당장 그 여인을 묶어서 신문을 하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앙탈하며 불제하느니 선생은 우리 속에 있는 돼지 한 마리를 끌어내어 묶은 후 말뚝에 메어 불을 질렀습니다. 살아있는 놈을 묶어 불을 질렀으니 몸부림치고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한참 법석을 떨다가 뜨거운 열기에 드디어 죽고 말았습니다. 불이 사그라지자 여인 앞에 죽은 돼지를 갖다 놓고 입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돼지 입안을 들여다보던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돼지는 살려고 발버둥을 친 탓인지 입속에는 거름과 오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 남편 입속에는 너무나 깨끗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 여인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인즉 2년 전부터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누워서 남편 구실을 못함으로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길 없이 이웃집 남자와 눈이 맞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아 생각 끝에 보약이라 속이고 부사를 다려 먹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예리한 통찰력 앞에 간통한 남녀가 극형을 받아 비명에 간 남편의 원혼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화로는 헌종 10년인 1844년 선생이 53살 때 좌부성지로 입직하던 어느 날 밤도 깊은 사경이 되었을 무렵 왕이 주무시는 침소 근처에서 난데없이 불이야하고 외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이 자다 말고 문을 열어 화강이 충전하는 곳으로 내달렸습니다. 지나가는 관원을 붙들고 불이 난 곳을 물으니 다행히 대내는 아니고 친위대가 지금 달려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내가 아니라 일단 안심은 되었으나 곧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 불을 끄는 군사들에게 이미 불이 붙은 집은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대궐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달려와 불빛을 본 군중들이 불을 끄겠다고 골문 밖에 모여 있으며 병조 참판 조대감도 군조를 끌고 와서 골문을 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급한 불은 잡은 후인지라 권례의 군사들만 하여도 충분한 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난 후 골문 밖 군중과 권사를 해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군중이나 병장들을 든 군사들 가운데 불순한 사람이 끼어들어와 궁중이 소란한 틈을 타서 무슨 사고라도 지를까 하는 걱정하는 깊은 생각에서 벼슬이 더 높은 병조 판서라 할지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화로는 고종 3년인 1866년 선생이 78살 때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으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살해되니 프랑스 군함 7척을 끌고 인천 앞바다로 쳐들어와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군기와 식량, 서적들을 약탈한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은 프랑스 군대의 만행을 듣고 75살의 늙은 몸이지만 도저히 앉아서 묵고할 수가 없어 자신도 프랑스 군 함대의 진압에 나서겠다고 자원하는 한편 고향인 성주에도 경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곳곳에서 참패만 당하고 물러갔습니다. 늙은 몸으로 프랑스 함대를 무찌르는 데 자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대원군은 후일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의 승리는 오로지 이대검의 충성 어린 마음씨에 하늘이 도운 탓이요 하며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나라가 위태로운 데에 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뿐인데 그처럼 과찬해 주시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전유진의 소녀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있었지요. 밤하늘 바라보았죠. 별 하나 없는 하늘을. 그리고 울어버렸죠. 아무도 모르게 창밖에 가로등 불을 내 맘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소녀를 달래주네요.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창밖에 가로등 불을 내 맘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소녀를 달래주네.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창가에 소녀 혼자서 외로이 서 있었지요. 외로이 서 있었지요.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2부가 되겠습니다. 성주 군내 84개 문중 성시별 관양 유래 중 오늘은 남평문시 문중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관양 유래는 남평문시는 서기 471년 2년 신라 자비왕 15년 때 사람인 문다성을 시조로 하며 남평은 전라남도 나주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시의 대종인 남평문시의 시조 문다성은 신라 말에 남평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나주군 남평현 동쪽에 장자지라는 큰 못이 있고 그 못가에는 큰 바위가 솟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군주가 그 바위 아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에 오색 구름이 감돌면서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군주가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바위 위에 올라가 보니 그 속에는 피부가 옥슬같이 맑고 용모가 아름다운 갓난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기이하게 생각한 군주가 아이를 거두어 기르니 나이 불과 5살의 문사에 저절로 통달하고 무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총명하여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지라 문을 성으로 삼게 하고 이름을 다승이라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대장군을 거쳐 삼중대광 벽상공신으로 낭편백에 봉해져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남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조의 탄광지인 바위 위에다 무남이라는 비를 세우고 목가에 장년서원을 지어 매년 음력 9월 중정일에 향사하고 있습니다. 고려조에서 주로 명성을 떨쳤던 남평문씨는 중시조 2기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 3년인 1098년 좌찬성, 우찬성 대부를 지내고 급사중과 서북면 병마사를 거쳐 우상기 상시에 올라 상주국으로 풍산군에 봉해져서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4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명문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당대 명필로 유명했던 공유는 이의 막내 아들로 묘양산 보현사에 창사 비문을 남겼습니다. 공유의 아들 극겸은 문무 겸직의 시초를 만든 충직한 현상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복 혁명의 기수 사무당 익점은 남평문씨가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려 충승 16년인 1329년 강성현 원당리 백양촌 현재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배양리에서 세칭 청도선생으로 불리웠던 충정공 숙선의 아들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남평문씨는 2000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한에 총 11만 8,491 가구가 있고 38만 3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거 분포로서는 12세 익점은 충해완 1331년 현은 산청군 단성면 배양리에서 태어났고 봉성강군시 충성공으로 5형제를 두었습니다. 강성군파 후손으로 5개 분파가 있습니다. 제1파는 중용 헌남고파, 2파는 중성 순질공파, 3파는 중성 의양공파, 4파는 중진 시공중파, 제5파는 중계 숙성공파로서 후손들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파인 중성시 순질공의 9세손인 남호 추봉공은 광해 2년인 1610년 경술년생입니다. 인조 3년인 1625년 을축에 경남 산청군 잔성면에서 성주군 용안면 상신이 산하로 이거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일성 옥계공 후손은 용안면 상신이를 중심으로 제현 은계공 후손은 벽진면 매달리 세월을 중심으로 제달 추계공 후손은 용안면 상신이와 수륜면 작은리 벽진면 매수리를 중심으로 성주 일원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제3파인 중실시 의양공의 둘째 아들인 양민공 영은 호는 회원이고 공민한 17년 때 1368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재배한 목화로 우리나라 최초로 무명옷을 만들었습니다. 형 내는 물레를 만들었고 일선 현재 선상군수를 지내면서 선상군 해평면에서 기거했습니다. 의양공의 13세손인 정난공 옆과 15세손인 충의 지사 덕겸의 자손이 금능지리에서 1856년 철종 병진년의 벽진면 외기 3리인 내원에 이거했습니다. 현재 초전면 대장리 도청과 대마,
대가면 옥년리 삼산마을 및 성주 일원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4세 효혜원 유필은 고려 의종인 1151년 신민년 순평부원군시 효혜공으로 그의 24세인 응안의 부인 경주 최씨가 조선 철종 때 금능군 지뢰에서 병주, 병구 두 아들과 함께 친정인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와 수륜면 오천리 등 선주 일원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로는 문공유가 있습니다. 자는 항적이고 시호는 경정 우산 기상시 이의 아들이고 판사 공익의 아우입니다. 예종 17년인 1122년 한문지후로서 이 자금의 모함으로 형 공인과 함께 유배되었으나 뒤에 복직되어 1129년 금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1133년 시어사로 묘청의 도참슬에 현혹된 인종에게 충고하다가 충주모옥 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의종 때 서북면 병마사를 거쳐 지추미론사, 예부상서, 병부상서 등을 지냈고 글씨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인종 묘정에 배양되고 남평의 장년서원에 제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극겸이 있습니다. 예종 17년인 1122년부터 명종 19년인 1189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자는 덕병이고 시호는 충숙이고 병부상서 공유의 아들입니다. 명종이 즉위하자 우선 의사중성 용호대장군을 겸임 후에 상장군까지 겸하여 문무 겸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대부소경, 예부시랑, 추미론 부사, 태자소사를 거쳐서 1183년 중서시랑 평장사 판호부사가 되고 1187년 권판상사 이부사에 이르렀습니다. 글씨에도 뛰어났고 명종의 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필류가 있습니다. 고종 15년인 1151년에서 1228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시호는 효혜고 평장사 극겸의 아들입니다. 고종 7년인 1220년 안서부사 로 좌천되고 이듬해 수사공 좌복사, 고종 9년인 1222년에는 지문화 성사가 되고 고종 14년인 1227년에는 참지정사 판해부사에 올랐습니다. 대광보국 숙록대부와 상주국 평장사에 추정되었으며 남평의 장원서원에 제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달한이 있습니다. 태조 1년인 1년 때부터 1392년까지입니다. 시호는 충익이고 평장사 극겸의 후손입니다. 우왕 때 대우군이 되고 동지 밀직사사 때 추성익조 공신이 되었습니다. 지문화 성사를 거쳐 우왕 14년인 1388년 문화평리로서 양광 그리고 경상도 도채찰사로 나갔습니다. 다시 문화평리가 되어 충익 이때 보조 공신의 호를 받고 찬성사에 올랐습니다. 그 후 태조 1년인 1392년 순평군에 봉해졌습니다. 김제의 서산서원에 제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익점이 있습니다. 충수광 16년인 1392년부터 태조 7년인 1398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초명은 익첨, 자는 일신, 호는 사무당, 시호는 충선, 숙선의 아들이고 강선형 출신입니다. 공민왕 9년인 1360년 문과에 급제하여 김해 부사로 순유 박사를 지내고 1363년 좌정은으로 서장관이 되어 계품사 이공수를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귀국할 때 목화실을 얻어와 장인 정천익과 함께 고향에서 재배하여 뒷날 한국의 의료 및 경제상 커다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왕 1년인 1375년 다시 전의부
전 의부주로 등용되고 창왕 1년인 1389년 좌의사 대우가 되었습니다. 공양왕 때 이성계 일파에 의해 추진된 전제개혁에 반대했다가 조준의 탄핵을 받아 사직당에서 낙향하여 응거하였습니다. 성리학에도 밝았고요. 태종 때 참지의정부사와 강성백에 봉해지고 부조모를 세웠습니다. 그 세종 22년인 1440년 영의정에 추정되고 부민호에 추봉되었습니다. 남평 잔영 선무 서원 산청의 도천 서원에 제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례가 있습니다. 자는 자봉이고 호는 이곡이고 시호는 정해입니다. 경사에 통달하고 천문, 지리, 음양, 산수, 척도에 밝았으며 물례를 처음 만든 분입니다. 태조 4년인 1395년 좌찬승이 되었다가 취사 장년백에 봉해졌습니다. 대광보국 숙록 대부와 영의정에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영이 있습니다. 호는 해언이고 시호는 양민이고 태조 2년인 139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를 거쳐 직제학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조 참판에 추정되었고요. 그는 배 짜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배가 만들어진 것을 문영이라 한 데서 무명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입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내일의 눈앞에 서 있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 행복 위에 돌아설까.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내일의 눈앞에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고령 박씨 문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관약 유래는 박씨의 세계는 신라 시조왕 박역거세의 정손인 파사왕과 일성왕 대에서 갈라졌습니다. 파사왕계는 뒤에 영해, 강릉, 해주, 비안, 이산, 구진, 계림, 노성, 면천으로 분파되었습니다. 일성왕계는 일성왕의 25대 손인 신라 54대 왕 경명왕 대에 이르러 경명왕의 아들 9형제에게 9형제에서 각기 밀성대군, 고양대군, 속함대군, 죽성대군, 사벌대군, 완산대군, 강남대군, 월성대군의 8대군과 국상공으로 분파되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박씨는 300여 본관으로 나타나 있으나 관양조가 나타나 있거나 후손이 현존하는 박씨 본관은 70여 본으로 추정되고 국내외에 약 50여만 명의 박씨가 살고 있습니다. 고령 박씨는 2000년 국세청 조사에서 12,300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령 박씨는 신라 시조왕인 박역거세의 29세 손인 경명왕의 둘째 아들인 휘은성이 나라의 공을 세워 고양현, 현재 고령군에 시거하고 고양 대군의 본군됨에 따라 관향을 고령박씨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4세까지 세거하였고 지금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만대산에 선영이 있습니다. 고령박씨 시조 지라는 표석이 있고 살록하에는 매년 향사를 드리는 지방문화재인 만남제가 있습니다. 후대에 내려와 고령박씨는 어사공휘, 섬을 중시조라 하는 사형공파와 부창전공휘, 환을 중시조라 하는 부창전공파, 그리고 부주공휘, 연을 중시조라 하는 주부공파 등 세 파로 대별됩니다. 사형공파는 후에 교수공파, 영참판공파, 직강공파, 성지공파, 경참판공파, 진사공파, 업치형공파 등으로, 그리고 부창전공파는 사정공파와 현감공파, 무숙공파와 감사공파, 참의공파, 판수공파, 소형공파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주부공파는 우용공파로 다시 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는 고령박씨는 현재 전국 각지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성촌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면, 범서면, 경남 의령군 국류면, 경기도 이천군 율면 및 양평군 서종면, 그리고 충남 서천군 한산면, 그리고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그리고 성주 선남면 성원리와 월왕면 장산리 등입니다. 고령박씨 성주세거는 조선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 업치헌공 휘은이 갑자사화에 연루됨에 따라서 현령공 휘망달이 성주로 이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인공의 5대 손이며 청하 현감을 지낸 휘진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장자인 휘효림은 향파로, 차자인 휘수림은 경파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향파 후손들은 성주, 고령, 대구, 현평 지역에 상거하고 경파 후손들은 서울, 경기, 충청 지방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성주를 세거지로 정한 현령공 휘망달은 사인공의 8세 손인 직강공 휘숙동의 아들로서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 황신으로 이거하게 되었습니다. 직강공 이하 선조들의 추모 제사로 성주어 삼삼리 수사동에 원모제가 있습니다. 현령공 휘망달은 정손으로 호군공 천서와 부호군공 천신을 두었습니다. 호군공의 후손은 선남면 성원리와 월왕면 수중리, 대구 등지에 살며 부호군공의 후손들은 선남면 성원리와 월왕면 장산리와 수중리,
초전면 용복리, 대구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부호군공 천신의 후손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성고장인 성빈공은 1898년 오락면 장산리에서 칠곡군 양목면과 구미시 상무리로 이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령 박씨는 타 박씨에 비해서 그 손세가 현저히 적은 문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때 있어 58명의 문과급제자와 1명의 상시인, 4명의 청백리를 비롯한 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업취현 이조판서, 문효공 장원, 영성군 충원공 문수, 좌의정 문익공 영원 등과 현대 인물로서 민족중흥과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인공의 7세손으로 조선 세조 때 한성부 판관을 역임한 담남의 아들 업치원 박은 1479년에서 1504년까지 생존하신 분은 조선 500년의 어떤가는 한 시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벼슬은 지제교에 이르렀고요. 문장에 능해서 15살 때 대제학 신용계의 눈에 들어 그의 사위가 되고 17살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가 독서를 하였습니다. 연산군 때 경영관으로 있으면서 유자광, 성준, 이극균의 재상을 극언했다가 그의 모함으로 파직당하자 산수를 주유하면서 문주로 소임했습니다.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동네에 유배되었다가 연산군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1506년 신원되고 도성지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생전에 많은 한시를 저작하여 업치헌 유고를 4권으로 묶어 우리나라 한문학사의 정체를 남겼습니다. 시인 김춘택은 동방의 시는 업치원이 제일이며 만약 그가 살았더라면 중국의 소동파를 능가했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박장원이 있습니다. 1612년에서 1617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구단공은 업치원의 5대손으로 시호는 문효공입니다. 문과에 급제해서 선조, 수정, 실록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성지, 목사, 관찰사, 대사헌, 한성부 판년, 이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 뒤에 자청하여 개성부 유수로 나갔다가 별세했고요. 효행이 뛰어났고 문집은 구당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있습니다. 1691년에서 1756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이조판서 박장원의 정손 충원공은 강직한 성품으로 바른말을 잘했고 흑백이 분명하여 불의와 타협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경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영조 때 암행의사로 나가 숱한 일화를 남긴 분입니다. 탄관오리를 징계하고 민생을 구제하는 데 많은 치적을 남겨 산천초목도 두려워하는 암행의사의 포본이 되었습니다. 영조의 중요 정책인 당평책, 탁지정리를 비롯한 세제와 군제의 개혁 등 백성을 위주로 한 많은 시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등 위민을 기본으로 그 일생을 마쳤습니다. 양사의 수임 관찰사, 이조, 병조, 호조, 예조 판서, 한성 판윤, 그 밖의 많은 직분에서 소신과 청직으로 일관했고요. 66살의 생을 마쳤습니다. 품직이 종일품, 숙록 대부, 판의금 부사였는데 영조는 바로 정영의정과 영성부원군으로 추존했고 부대시장으로서 시호를 충원으로 내렸고 부조묘를 명하여 평장시의 신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원이 있습니다. 1791년에서 1854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고령 박씨가 낳은 유일한 상신 정성으로 문익공의 예조참이 박종순의 아들로 순조 16년인 1816년 문과에 급제하여 헌종 때 호조판서를 지내고 사헌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철종 때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현대 인물로 1917년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무리에서 사과를 지낸 박성빈의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1945년 국군 창설에 참여해서 육군 사관학교 2기생으로 졸업한 뒤에 군의 주요 지휘관을 거쳐 1960년대 초 혼돈의 정치 상황에서 1961년 군사혁명을 주도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발족하였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 18년 5개월의 집권 기간 동안 조국 근대화를 위한 제1, 2, 3차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 새로운 차원의 국민정신 혁명운동인 건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가난과 굶주림을 물리치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은 분입니다. 결의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단절된 반세기의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등 민족 중흥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1979년 10월 26일 향년 61살을 일기로 서거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으로 블레스트의 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전진 앞으로 코리아 승리는 우리의 컨예슬 느껴지는 그대의 패션 뜨거운 심장 열정의 두 발로 함께하는 그대 리어로 이 시간 너와 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싸우는 용사들 찬란한 그대들이여 이 노래가 진정보 하나하나 모이던 방울로 함께 가보는 거야 질러보는 거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포기란 없어 그대와 함께면 함께 뛰어가는 거야 대한민국 오 대한민국 영원한 청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제 준비됐으니 This is our destiny 정해진 운명대로 멈출지 모르는 탄탄대로 승리의 마이스트로 함께 가보는 거야 이 시간 너와 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싸우는 용사들 찬란한 그대들이여 이 노래가 진정보 하나하나 모이던 방울로 함께 가보는 거야 One team, one spirit, one goal, one goal